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인터넷상에서 소셜 네트워크, 즉 사회 연결망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각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SNS라고 하지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보다 SNS라는 말을 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소셜 네트워크란 간단히 말하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며 살아가요. 여러분도 이미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에 속해 있지요. 가족, 학교 친구들, 여행지에서 사귄 친구들, 피아노 학원이나 태권도 학원에서 만난 친구들이 모두 나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처럼 소셜 네트워크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실생활 속에도 있어요. 오히려 인터넷이 개발되기 전부터 가정, 학교, 학원 등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가 존재했지요. 그러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실생활의 소셜 네트워크를 본뜬 다양한 SNS가 나타났어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와 같은 서비스 말이에요. SNS는 실생활 속 소셜 네트워크와 매우 비슷해요.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지요. 하지만 SNS와 실생활 속 소셜 네트워크는 관계를 맺는 방식이 무척 달라요. SNS에서는 실제로 얼굴을 보지 않고도 친구가 될 수 있고 모르는 사람하고도 쉽게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6단계 분리 이론. 미국 하버드 대학의 스탠리 밀그램 교수는 16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먼 도시에 사는 모르는 사람에게 편지를 전달하도록 하고 그 편지가 몇 사람을 거쳐야 받는 사람에게 도착하는지를 추적했지요. 실험 결과 대부분의 편지가 평균 5.5명을 거치자 받는 사람에게 전해졌어요. 이것은 최대 6명을 거치면 모르는 사람하고도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의미이지요. 2008년에 마이크로소프트사도 비슷한 연구를 진행했어요. 자사에서 개발한 인터넷 대화 프로그램 MS 메신저를 이용하여 몇 명을 거쳐야 특정인에게 연락이 닿는지 실험했지요. 그 결과 평균 6.6명을 거치면 된다는 결론을 얻었답니다. 여러분의 친구 중 누군가는 엑소나 방탄소년단과 친구일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하지요? SNS를 활용하면 더욱 폭넓게 친구를 사귈 수 있어요. 시간을 들여 특정 장소에 찾아가서 상대를 만나지 않아도 서로의 글이나 사진만 보고 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SNS와 실생활의 소셜 네트워크가 뒤섞이기도 해요. 여러분의 페이스북 친구 목록에는 인터넷상에서 알게 된 사람들도 있지만 같은 반 친구나 학원 친구 혹은 가족과 친척들도 있지요. SNS에서는 관심사나 취미가 비슷한 사람과 더욱 쉽게 친해질 수 있어요. 상대방에게 친구 요청을 보내거나 상대방이 보낸 친구 요청을 수락만 하면 되지요. 여러분의 친구의 친구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인간관계가 순식간에 넓어지는 것이지요. 이처럼 SNS는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방법을 크게 변화시켰어요. 최근 들어 SNS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SNS에서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기도 해요. SNS에서는 오랫동안 한 분야에 관심을 쏟은 사람이나 전문가의 지식과 견해를 쉽게 만날 수 있어요. 글, 사진, 동영상, 링크를 공유할 수 있어 다양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지요. 많은 사람이 모인 공간이기 때문에 기업이 제품을 홍보하는 마케팅 수단으로도 쓰여요. 이처럼 사람들은 SNS를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하고 있답니다. SNS가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은 스마트폰과 인터넷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이에요. 문자나 전화 기능만 있던 휴대전화가 컴퓨터와 비슷한 성능을 갖추고 화질이 좋은 카메라를 장착한 스마트폰으로 발전했어요. 또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할 수 있는 무선 인터넷 연결 기술 와이파이가 널리 퍼지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스마트폰을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데에만 사용하지 않아요.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고 인터넷에 접속해 신문 기사를 검색하고 SNS를 이용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더 자주 사용하지요. 문자나 전화 대신 SNS로 안부를 주고받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터넷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영화 한 편을 1분 안에 다운로드 할 수 있지요. 또 빠르게 달리는 지하철 안에서도 끊기는 현상 없이 인터넷을 쓸 수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SNS를 사용할 수 있게 되자 사람들은 눈앞에서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면 동영상을 찍어 SNS에 바로 올려요. 지구 반바퀴를 돌아가야 도착할 만큼 먼 곳으로 여행을 가서도 SNS에 글을 올리며 친구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해요. 굳이 전화를 할 필요가 없지요. 루핑 영상, 따로 재생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하나의 영상이 계속 반복해서 재생되는 것을 말해요. 최근에는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여 사진이나 몇 초짜리 짤막한 루핑 영상을 올릴 수 있는 인스타그램이나 바인 같은 SNS가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마이크로 블로그, 140자 내외의 짧은 글이나 동영상 등을 공유하는 SNS예요. 짧은 글을 공유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실시간으로 의사소통하기에 좋아요. 그럼요.
2018년 현재 전 세계에서 쓰이는 SNS는 대략 50종이 넘어요. 이 중 많이 쓰는 것들을 주된 기능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메신저 기능이 특화된 모바일 메신저, 글을 공유하는 기능이 뛰어난 블로그, 블로그보다 짧은 글을 공유하는 마이크로 블로그, 동영상 콘텐츠를 공유하는 미디어 플랫폼 등이지요. 전 세계 SNS 인기 순위 1. 페이스북 2. 왓츠앱 3. 유튜브 4. 페이스북 메신저 5. 위챗. 이처럼 SNS마다 주된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 SNS를 동시에 이용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 왓츠앱, 스카이프를 쓰지만 또 어떤 사람은 페이스북, 트위터를 쓰지요. 물론 모든 SNS를 다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SNS의 인기 순위도 해마다 바뀐답니다. 2011년에는 에스크FM, 2012년에는 바인, 2015년에는 퀴즈업과 같은 새로운 SNS도 등장했어요. 좀 오래된 SNS들은 기존보다 성능을 높이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은 사진을 기반으로 한 SNS였지만 지금은 동영상도 공유할 수 있지요. 그럼 각 기능에 따라 어떤 SNS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페이스북을 떠나는 젊은이들. 페이스북의 전 세계 월 평균 사용자 수는 15억 명이 넘어요. 세계 최대 규모이지요. 그런데 젊은 층의 페이스북 사용률은 점점 줄고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쓰다 보니 부모님은 물론이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페이스북에서 마주치기 때문이에요. 친구들에게만 공유하고 싶은 내용을 들키기 싫어 어른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다른 SNS를 이용하는 것이지요. 링크드인, 비즈니스에 특화된 SNS예요. 사용자들은 프로필에 자신의 경력을 적고 친구를 맺은 사람들과 공유해요. 이를 통해 다양한 채용 정보를 얻을 수 있답니다. 관계 맺기가 중요해요. 일반 SNS 페이스북, 구글 플러스, 카카오 스토리, 전문 SNS 링크드인, 비아데오, 콘텐츠, 글, 영상, 사진, 음악 등을 활용하여 만든 다양한 창작물을 뜻해요. 텀블러, 단문 블로그 서비스로 이용자가 블로그나 마이크로 블로그 중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어요. 콘텐츠가 중요해요. 마이크로 블로그와 블로그의 중간 형태 텀블러, 마이크로 블로그 트위터, 피드, 미투데이, 사진 공유 서비스 인스타그램, 핀터레스트, 스냅챗, 플리커, 미디어 플랫폼 유튜브, 데일리모션, 바인,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디저, 스포티파이, 멜론, 지니, 소통 기능이 중요해요. 모바일 메신저 페이스북 메신저, 스카이프, 왓츠앱, 카카오톡, 라인, 트립 어드바이저와 바블리오와 같은 사이트도 SNS라고 볼 수 있어요. 프로필을 작성하고 댓글을 달고 평점을 매겨 공유한다는 점이 블로그나 페이스북의 여행기나 서평을 올려 정보를 공유하는 것과 비슷하지요. SNS마다 주된 기능은 다르지만 공통된 기능들도 있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로그인, 사용자가 자신을 인증하고 인터넷 서비스에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을 하려면 회원 가입을 할 때 정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지요. 시스템에서 나오는 것은 로그아웃이라고 해요. 프로필 설정, 자기만의 개성 있는 프로필을 만들 수 있어요. 프로필을 설정할 때는 반드시 이름을 입력해야 하는데 개중에는 가명을 쓸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또 로그인을 할 때 필요한 전자우편 주소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자우편 주소는 비공개로 설정할 수도 있지요. 그 밖에 사진, 거주지, 취미나 학교 등을 선택하여 입력하면 돼요. 프로필 내용을 참고하여 나와 잘 맞는 친구를 추천해준답니다. 콘텐츠 공유, SNS에는 기사, 웹링크, 사진, 동영상과 같은 콘텐츠를 게시할 수 있어요. 이렇게 콘텐츠를 게시하는 것을 포스팅이라고 해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들은 내가 올린 콘텐츠를 볼 수 있어요. 나 또한 친구들이 게시한 콘텐츠를 볼 수 있지요. 댓글, 사람들이 게시한 콘텐츠에 소감과 같은 짧은 글을 남기는 것을 댓글이라고 해요. 답글이라고도 하지요. SNS에 게시된 콘텐츠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댓글의 한 형태예요. 보통 댓글은 누구나 자유롭게 달 수 있지만 SNS에 따라 댓글을 달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도 있어요. 친구 찾기와 친구 요청하기. SNS를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새로운 친구들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나 가족 또는 학교 친구와 SNS 친구가 될 수 있지요. SNS에는 전체 공개된 콘텐츠도 있지만 친구를 맺은 사람끼리만 공유하는 콘텐츠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가 올린 모든 콘텐츠를 보고 싶다면 친구를 맺어야 해요. 알림 설정. 자신의 SNS에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이 울리도록 설정할 수 있어요. 알림이 울리면 중요한 콘텐츠를 바로 확인할 수 있지요. 또 누군가가 나에게 친구 신청을 하거나 내 게시물에 댓글을 달 때도 알림이 오도록 설정할 수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기본적인 서비스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가입하기 위해 돈을 낼 필요가 없지요. 하지만 이따금 프리미엄이라고 불리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이용료를 지불해야 해요. 예를 들어 음원을 무제한으로 듣거나 유튜브에서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보려면 돈을 내야 하지요.
SNS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수익이 필요해요. 그 수익은 주로 광고를 통해서 얻어요. 광고는 그 제품을 살 만한 사람에게 해야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기업들은 자신들의 제품에 흥미를 가질 만한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고 싶어 하지요. SNS에서는 기업이 원하는 것처럼 특정 소비자들에게만 광고를 노출할 수 있어요. 게다가 TV 광고보다 비용이 저렴하지요. 개인 정보가 왜 중요할까요? 개인 정보는 온라인 상에서 나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예요. 주민등록번호, 이름, 휴대전화 번호를 비롯하여 SNS에 회원 가입을 할 때 제공한 여러분의 나이, 관심사, 음악 취향 혹은 좋아요를 누른 게시물이 무엇인지도 모두 개인 정보에 속하지요. SNS를 이용하려면 그 전에 광고주에게 내 개인 정보를 넘겨줘도 된다고 동의해야 해요. 개인 정보를 넘기는 일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개인 정보의 값어치는 어마어마하답니다. 누군가 내 정보를 도용하여 내 행세를 하고 다닐 수도 있고 내 사생활을 침해하고 내 전자우편 계정에 접속해 메일을 몰래 훔쳐볼 수도 있어요. 또 내 개인 정보가 광고주에게 넘어갔다면 원하지 않는 광고들을 볼 수밖에 없지요. 그러므로 개인 정보 이용을 허락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특정 소비자에게만 광고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SNS에 가입할 때 몇 가지 개인 정보를 입력해요. 아이디, 비밀번호, 전자우편 주소, 생일, 성별 등은 필수로 입력하고 학력, 관심사, 취미 등은 선택해서 입력하지요. SNS를 운영하는 회사는 광고비를 받고 이 정보를 기업에 제공해요. 만약 청바지 회사가 힙합을 좋아하는 만 13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들에게 새 청바지를 광고하고 싶다면 페이스북에 돈을 지불하고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얻어 그들에게만 보이도록 광고를 게시하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가장 인기 있는 SNS 중 하나인 페이스북은 이용자의 수많은 정보를 친구들과 자동으로 공유할 수 있어요. 광고도 마찬가지예요. 이용자가 어떤 광고에 좋아요를 클릭하면 친구들의 페이스북에도 그 광고가 보여요. 광고주에게 득이 되는 일이지요. 웹브라우저, 인터넷의 웹페이지를 열어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에요.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려면 반드시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야 하지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파이어폭스 등이 대표적인 웹브라우저예요. 설령 여러분이 청바지 광고에 좋아요를 클릭하지 않았어도 청바지 회사의 페이스북을 봤다면 여러분의 뉴스피드에 청바지 광고가 뜰 수 있어요. 청바지 회사는 어떻게 자신들의 페이스북에 여러분이 방문한 것을 알았을까요? 바로 쿠키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어떤 사이트를 방문하면 웹브라우저는 방문한 사이트를 저장해요. 다시 말해서 임시 파일에 여러분이 해당 홈페이지에서 본 내용, 상품 구매 내역, 신용카드 번호, 아이디나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지요. 이것을 쿠키라고 해요. 쿠키에 저장되는 정보 파일은 용량이 무척 작아요. 꼭 쿠키를 먹으면 남는 부스러기 같다고 해서 쿠키라는 이름으로 불리지요. 쿠키는 홈페이지를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만든 기능이에요.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구입할 때마다 같은 제품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줘요. 또 여러분이 이전에 구매한 내역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와 비슷한 제품을 보여주지요. 포털 사이트에서 읽고 싶은 매체를 관심 뉴스로 등록하는 것도 쿠키를 활용한 거예요. 기업은 이 쿠키 정보를 바탕으로 이용자가 평소에 원하는 제품을 선별하여 광고를 할 수 있어요. 쿠키를 무조건 이용해야 하나요? 어떤 사이트를 처음 방문하면 쿠키의 용도를 알려주고 쿠키를 사용할지 말지를 물어보는 메시지가 떠요. 쿠키는 매번 반복해야 하는 과정을 줄여주기 때문에 편리하지만 개인 정보를 침해당할 위험이 있어요. 누군가 내가 쿠키로 저장해 놓은 정보를 범죄에 악용할 수 있거든요. 혼자 사용하는 개인 컴퓨터에서는 쿠키를 사용해도 괜찮지만 여럿이 함께 사용하는 컴퓨터라면 개인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크니 쿠키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가장 인기 있는 SNS인 페이스북은 회원 가입을 할 때 생년월일을 기입해야 하는데 만 13세 이상이 아니면 가입할 수 없어요. 물론 나이를 속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드러나고 말아요. 페이스북뿐 아니라 구글 플러스, 트위터, 인스타그램, 핀터레스트 혹은 스냅챗과 같이 성인용이 아닌 대부분의 SNS도 만 13세 이상이어야 회원 가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만 13세가 기준일까요? 이 SNS들이 미국 기업들이 만들어 미국의 법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법에 의하면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개인 정보는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만 13세를 기준으로 가입자를 받지요. 꼭 법 때문이 아니더라도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SNS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도 SNS를 하고 싶다면 부모님의 동의를 얻고 함께 논의하여 글을 올리고 이용하는 것이 좋아요. 혹시 여러분은 SNS에 게시물을 올릴 때 공개 대상을 제한하지 않으면 누구나 여러분이 올린 글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나요?
인터넷에 한번 올린 개인 정보는 완전히 삭제하기 어렵다는 사실은요. 친구의 사진을 여러분의 SNS에 게시하려면 그 친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도 알아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같은 어린이들이 보면 안 되는 부적절한 콘텐츠, 즉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사진과 동영상을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보게 될 수 있어요. 심지어 SNS를 통해 나쁜 사람이 여러분에게 접근할 수 있고 특히 사이버 해적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답니다. 어때요? SNS를 이용하고자 할 때 정말 신중해야겠지요? 내 개인 정보를 노리는 사이버 해적. 사이버 해적은 돈을 노리고 기업이나 개인의 컴퓨터에 침입하여 컴퓨터에 들어있는 문서나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없도록 악성 프로그램을 심는 해커를 말해요. 이들의 주무기는 랜섬웨어예요. 랜섬웨어는 몸값을 뜻하는 랜섬과 소프트웨어를 합친 말로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이지요. SNS에 올린 URL을 잘못 누르면 감염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답니다. SNS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 페이스북은 진짜 내 정보를 써야 해요. 왜냐고요?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옛 친구들이나 실생활에서 만나는 친구들하고도 소통해야 하니까요. 가명을 쓰면 오래된 친구를 찾거나 아는 사람과 대화하기가 어렵겠지요. 게시물을 올릴 때에도 가명보다 실명을 쓸 때 더 신중하게 되고 제멋대로 쓰지 않아요. 가명을 써도 되는 SNS에서는 사람들이 거침없이 말을 내뱉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면 프로필 사진은 어떨까요? 몇몇 SNS에서는 실물 사진 대신 사용자의 분신처럼 쓸 수 있는 그림 캐릭터 아바타를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할 수 있어요. 실물 사진이 인터넷상에 떠도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지요. 게다가 아바타를 쓰면 내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어 훨씬 재밌어요. 아니요, 그건 피하는 게 좋아요. 고양이 이름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관련 있는 모든 것은 비밀번호로 쓰지 않도록 해요. 예를 들어 생년월일, 내 이름이나 친구 이름 등이요. 여러분을 아는 사람이 비밀번호를 유추하여 여러분 몰래 여러분의 SNS에 쉽게 접속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의 SNS에서는 비밀번호 설정 기준을 정해둬요. 영문 8자 이상의 숫자와 특수 기호가 꼭 들어가야 한다는 식으로요. 이러한 제한이 없더라도 적어도 8자 이상의 영문자와 숫자를 섞어서 정하는 게 좋아요. 마침표, 인용부호, 괄호와 같은 특수 기호를 추가해도 좋고요. 문제는 비밀번호를 외우는 일이에요. 각 SNS마다 비밀번호를 다르게 설정한다면 더더욱 외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각기 다른 SNS에 같은 비밀번호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이럴 때는 비밀번호를 메모해둬요. 물론 비밀번호를 그대로 다 적어 놓으면 안 되겠죠? 키워드를 적어두거나 앞 글자만 적어서 기억을 떠올리는 데 도움을 받아요. 예를 들어 비밀번호가 GRR이 13이라면 G 13으로 적어 놓는 거예요. 계정. 어떤 인터넷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는 표시로 개인에게 주는 주소예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정해 계정에 들어갈 수 있지요. 이렇게 계정에 들어가는 것을 로그인, 계정에서 나오는 것을 로그아웃이라고 해요. 웹브라우저에는 여러분의 비밀번호를 저장하지 말아요. 누군가 여러분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계정을 쉽게 열어볼 수 있으니까요. 비밀번호를 문장으로 설정해요. 비밀번호를 문장으로 설정하면 비밀번호가 길어서 해킹을 당할 우려가 적고 특수 기호를 쓴 비밀번호보다 기억하기도 쉬워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책 제목이나 유명한 광고 문구 등을 비밀번호로 쓰려면 철자나 문장의 순서를 바꾸거나 특수 기호를 추가해서 만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사과가 쿵을 활용해 쿵, 사과가로 짓는 식이지요. SNS에서는 아는 사람과도 소통하지만 실제로 본 적 없는 사람과도 서로 관계를 맺고 정보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위험한 상황이나 범죄에 노출될 수 있어요. 어떤 유형의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지 살펴봐요. SNS 계정 사칭과 도용, 피싱. 금융기관의 웹사이트나 금융기관에서 보내온 전자우편과 비슷하게 꾸며서 개인의 인증번호나 계좌 정보 등을 빼내는 범죄 행위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개인 정보를 훔쳐서 계정을 만들고 여러분인 척하며 활동할 수 있어요. 해킹이나 피싱으로 여러분의 계정을 훔친 다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계정에 접속할 수 없어요. 범죄자들이 여러분인 척하며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내는 경우도 있어요. 또 사이버 해적은 훔친 SNS에 바이러스가 감염된 사이트를 연결하여 더 큰 피해를 입히기도 한답니다. 사이버 괴롭힘. SNS를 이용하는 누군가가 악착같이 따라다니면서 망신을 주고 욕하고 위협하며 괴롭히는 거예요. 사이버상의 괴롭힘이 실생활의 괴롭힘과 다른 점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벌어진다는 점이에요. 실생활에서는 내 주위 사람들만 내가 괴롭힘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지만 사이버상에서는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가해자는 컴퓨터 화면 뒤에 숨어 있어서 피해자의 분노와 고통에 대해 무감각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이버 괴롭힘은 현실에서보다 더 큰 비극을 불러올 수 있어요.
혹시 사이버상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당장 부모님에게 말하고 해당 글을 캡처해 놔야 해요. 소아성애자. SNS는 어린이에게 성적 관심을 갖거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소아성애자들의 새로운 사냥터가 되고 있어요. 인터넷에서도 실생활에서처럼 수상한 사람을 만날 위험이 높아요. 컴퓨터 화면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더 안전할 것 같다고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SNS에서 친구를 맺고 얘기를 나누는 사람이 과연 여러분이 본 프로필과 같은 사람일지 말이에요. 그건 알 수 없어요. 소아성애자는 이 점을 이용해 12세 남자아이인 청마를 걸면서 또래 남자아이에게 접근해 웹캠 앞에서 옷을 벗게 하거나 만나자고 유혹하기도 해요. SNS에서 범죄에 시달린다면, 사이버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거나 소아성애자를 만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문제는 혼자서 해결할 수 없어요. 바로 부모님께 알려야 하지요. 욕설이나 괴롭힘을 당한 화면은 꼭 캡처해둬요. 만약 부모님께 알리는 게 두렵다면 안전드림 117센터를 이용해요. 학교 전담 경찰관이 상담해 줄 거예요. 직접 상담하기가 힘들 때 샵 0117로 문자를 보내면 문자로 상담할 수 있답니다. 간단한 규칙을 지키면 돼요. 이건 아동, 청소년뿐 아니라 어른에게도 해당해요. 개인정보 최소한의 것만 공개해요. 집 주소, 휴대전화 번호나 전자우편 주소는 함부로 공개하지 말아요. 비밀번호를 잘 설정해요. 해킹을 당하지 않도록 어렵게 만들되 기억하기 좋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든 비밀번호는 절대 아무에게도 알려주면 안 돼요. 절대로요.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올릴 때 게시물 공개 대상을 친구만으로 설정하고 되도록 전체 공개는 하지 말아요. 다른 SNS에서도 마찬가지예요. SNS를 하지 않을 때는 로그아웃을 하는 게 좋아요. 특히 다른 사람과 함께 쓰는 컴퓨터에서는 반드시 로그아웃을 해요. 친구 요청이 들어오면 신중하게 생각하고 받아줘요. 되도록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만 친구 신청을 받아주는 게 좋아요. 친구 수를 늘리려고 잘 모르는 사람과 친구를 맺을 필요는 없어요. 누가 친구가 더 많은지 경쟁하는 게 아니니까요. 게시물은 여러분 마음대로 올릴 수 있어요. 하지만 아래 규칙을 따르는 게 좋아요. 누구에게나 표현의 자유가 있어요. 그렇다고 비방이나 욕설을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인종차별의 말이나 욕을 해서는 안 돼요. 저작권을 존중해요. 여러분이 작성하지 않은 남의 글이나 사진, 동영상을 게시하려면 반드시 만든 사람의 동의를 얻어야 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지요. 초상권을 지켜야 해요.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릴 때는 사진이나 영상 속 사람에게 허락을 받아야 해요. 저작권과 초상권이 뭐예요? 글, 미술, 영화, 음악,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저작물을 만든 사람이 저작물을 판매하거나 배포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해요. 창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법을 어기는 일이지요. 초상권은 자기의 얼굴이나 누가 보아도 나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려지거나 돈을 버는데 이용되지 않을 권리예요. 따라서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얼굴이 나온 사진이나 영상을 함부로 사용하면 초상권을 어긴 것이므로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답니다. 아니요. 우리나라는 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함부로 게시해서는 안 돼요. 만약 여러분이 SNS에 모욕적인 발언이나 중상모략을 하면 여러분은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요. 또한 만든 사람의 동의 없이 글이나 이미지, 동영상을 게시하는 것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지요.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도 SNS에 글을 쓸 때는 신중해야 해요. 여러분이 게시하려는 내용이 지금 혹은 몇 년 뒤에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고민해봐야 하지요. 인터넷상에 올린 게시물은 완전히 삭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게시물을 올리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이 글을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본다면 어떨지 말이에요. 친구나 아는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지도 생각해봐요. 어떤 SNS는 친구 목록에서 여러분이 선택한 사람에게만 게시물을 보여주도록 되어 있어요. 난처한 일을 겪지 않으려면 누구에게 해당 게시물을 보여줄지도 잘 설정해야 해요. 여러분이 게시물을 공개한 친구여도 영원히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몇 년 뒤에 그 친구와 싸웠는데 그 친구가 여러분이 올린 게시물을 복수에 악용할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게시물을 올리기 전에 잘 생각해야 해요. 프로필을 설정할 때 주의해요. 프로필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설정할 수도 있고 몇몇만 볼 수 있도록 제한할 수도 있어요. 만약 프로필을 전체 공개로 설정하면 다른 사람들이 프로필에 사용한 여러분의 사진을 다운로드하여 페이스북이나 다른 SNS에 공유하는 것을 허락하는 셈이에요. 또 프로필 내용을 페이스북 외에 온라인 검색 엔진이나 TV에 노출하는 것도 허락한다는 뜻이지요. 따라서 프로필이나 콘텐츠를 전체 공개로 설정하는 데에는 몹시 신중해야 한답니다. 아니요,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SNS에 자신의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해요. 그래서 잘 나온 사진만 올리고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이야기만 쓰지요. 자신을 희화화하는 것도 단지 웃음을 주고 반응을 끌기 위해서예요. 왜 그럴까요?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좋아요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현실보다 멋지게 꾸며내는 거지요. 사회 문제에 대해 얘기할 때도 대체로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해요. 견해가 다른 사람들끼리 감정 싸움을 벌이기도 하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도 아니면서 전문가인 양 얘기하기도 하지요. 이러한 의견은 정설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사실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내 생각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정도가 좋아요. 루머.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사람들의 입을 오르내리며 빠르게 퍼져나가는 소문을 말해요. 한번 퍼지기 시작한 루머는 그 과정에서 출처가 모호해지고 내용이 더욱 과장되기도 해요. 때문에 루머의 당사자가 큰 피해를 입지요. SNS에서는 루머가 잘 돌아요. 학교 친구나 선생님에 대한 루머는 빠르게 퍼지고 때로는 끔찍한 피해를 몰고 와요. 하지만 이런 루머들은 대개 근거가 없거나 일부만 사실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에는 댓글을 달거나 공유하지 말고 사실을 잘 알아봐야 해요. 친구들과 관계를 맺는데 쓰던 SNS는 점점 발전하여 언론의 역할까지 해요. 사람들이 SNS를 통해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하기 때문이지요. 사고가 일어나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언론사 기자보다 더 발빠르게 현장 사진을 올려 상황을 전해요. 억울한 일이 생기면 SNS를 통해 그 사실을 알리고 여론을 형성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러한 정보 중에는 사실이 아닌 것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답니다. 일반적으로 SNS 이용자들은 파격적인 이야기를 좋아해요.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이야기, 불쾌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를 출처도 알아보지 않은 채 퍼뜨리고 싶어 하지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누군가 고의로 조작한 가짜 뉴스인 경우도 있어요. 영어로 혹스라고 해요. 가짜 바이러스 경보, 가짜 약속, 깜빡 속을 수밖에 없도록 짜 맞춘 합성 사진이나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기사도 있어요. 이러한 혹스가 SNS를 오염시켜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이야기를 접하면 아래의 사항들을 적용하여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생각해봐요. 언론사를 살펴봐요. 신뢰할 만한 언론사에서 발행한 뉴스인지 점검해요. 대부분의 가짜 뉴스는 기존의 언론사와 비슷한 이름과 홈페이지 주소를 사용하여 사람들이 착각하도록 만들어요. 제목뿐 아니라 본문도 읽어요. 본문의 가짜 뉴스임을 알아볼 수 있는 다양한 징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올바르지 않은 출처, 처음 보는 매체 이름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제목만 읽고 그대로 믿기도 해요.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일부러 자극적인 제목을 골랐을지도 모르니 본문까지 모두 살펴봐요. 기자 이름을 확인해요.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해당 언론사에서 진짜로 일하는지 확인해요. 언론사 홈페이지나 지금까지 작성한 기사를 검색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요. 기사에 인용한 자료의 출처가 정확한지 확인해요.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이 인용한 자료는 가짜인 경우가 많답니다. 날짜를 확인해요.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을 현재의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기도 해요. 따라서 인용된 기사의 날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풍자인지 확인해요. 독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풍자의 형식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사의 내용이 풍자인지 사실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해요. 확증 편향을 인정해요. 확증 편향은 자신이 믿는 바를 확인해주는 정보에 더 많은 관심을 쏟는 현상이에요. 혹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봐요. 전문가에게 물어봐요. 독자가 직접 기사의 사실 여부를 가리기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신뢰할 만한 전문가에게 사실을 물어보는 게 좋아요. 출처 국제도서관연맹, 가짜 뉴스 식별법. 그럼요, 안 돼요. 내가 찍은 사진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도 안 돼요. 앞서도 말했지만 사진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요. 저작자가 저작권을 포기하거나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까지인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났거나 법에서 저작권이 소멸되었다고 정한 저작물이 아닌 경우 사진을 게시하려면 사진을 찍은 사람의 허락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반드시 사진의 출처를 밝혀야 하지요. 여러분이 찍은 사진이라도 마음대로 게시해서는 안 돼요. 사진에 찍힌 사람에게 꼭 허락을 구해야 하지요. 초상권이 있으니까요. 사진이 잘 나왔는지는 여러분이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사진을 찍은 경우 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하고 SNS에 올리길 바랄 거예요. 한번 인터넷상에 올라가면 빠르게 퍼지고 어떻게 사용될지 짐작하기 어려우니까요. 이렇게 예방하고 조심할수록 곤란한 상황을 겪는 일이 줄어들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SNS에 사진을 올렸는데 사진에 찍힌 사람이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지워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당연히 사진을 지워야 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SNS에 게시된 여러분의 사진을 내려달라고 말할 수 있어요. SNS에서 어른들과 친구를 맺으면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콘텐츠를 보게 될 위험이 있어요. 이러한 이미지는 어린이가 보기에 부적절하지요. 가짜 계정,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나 유명인, 단체 등을 사칭하는 계정이에요. 유명인의 아이디와 비슷한 아이디를 사용하거나 기업의 이름을 도용하여 비슷한 이름으로 계정을 만드는 식이지요. 모르는 사람과 친구를 맺을수록 부적절한 콘텐츠를 접할 확률이 더욱 높아져요.
이러한 콘텐츠를 올리는 계정은 선정적인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이트에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만든 가짜 계정일 수도 있지요. 아는 사람의 계정이더라도 해킹을 당해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게시물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가끔 일부 청소년이 관심을 끌기 위해 자신들이 목격하거나 직접 성적인 장난이나 폭력적인 상황에 가담하여 찍은 영상을 공유하기도 해요. SNS상에서 폭력적이거나 어린이에게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이미지를 보게 되면 관련 내용을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믿을 만한 어른에게 알려요. SNS를 운영하는 회사에 이러한 이미지를 게시한 계정을 고발하고 친구 목록에서 해당 계정을 차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당연히 아니에요. 이모티콘은 얼굴 표정이나 목소리 톤을 문자로 표현해 글을 적는 사람의 감정을 쉽게 전달해줘요. 그래서 이모티콘을 적절하게 쓰면 대화 분위기가 부드럽지요. 이모티콘은 문자나 기호, 숫자를 조합해서 표시해왔어요. 눈은 쌍점, 코는 줄표, 입은 소괄호, 슬픈 표정은 여는 괄호, 같은 식이지요. 요즘에는 대체로 얼굴 모양이나 하트와 같은 그림 이미지나 움직이는 이미지를 써요. 문자나 숫자의 조합이 아닌 그림 이모티콘을 이모지라고 불러요. 이모지는 그림과 문자를 뜻하는 일본어를 합친 말이에요. 기존 이모티콘보다 종류가 많고 애플, 구글 등의 휴대전화나 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전 세계로 퍼졌어요.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나 블로그 등에 글을 쓸 때도 다양한 이모티콘을 사용해요. 이모티콘은 무료로 쓸 수도 있고 돈을 주고 구입할 수도 있어요. 셀피, 자신의 모습을 직접 찍은 사진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주로 카메라나 스마트폰을 든 채 팔을 쭉 뻗어 촬영하지요. 2013년 옥스퍼드 사전 편집지는 올해의 단어로 셀피를 뽑았어요. 옥스퍼드 사전의 언어 조사 프로그램으로 인터넷 등에서 수집한 셀피라는 단어가 매달 약 1억 5천만 개에 달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셀프 카메라라는 뜻의 셀카를 더 많이 사용해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엄밀한 의미에서 셀피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여러분을 찍어서 여러분의 SNS에 올리는 자화상을 말해요. 여러분이 어느 장소에 갔는지 그 순간의 기분이 어땠는지를 잘 보여주지요. 하지만 스타와 함께 찍거나 친한 친구들과 찍은 사진도 셀피라고 불러요. 셀피는 2000년대 후반부터 유행했어요. 성능 좋은 카메라가 달린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사진을 손쉽게 찍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스냅챗에 사진을 게시하고 공유하면서부터 더욱 인기가 높아졌어요. 시대에 따라 셀피를 잘 찍는 방법도 달라요. 어떤 때는 우리 주둥이처럼 입을 내미는 게 유행하다가 또 어떤 때는 혀를 쭉 내미는 게 유행했지요. 몇몇 전문가들은 셀피를 자아도취적인 감정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이라고 봐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이지요. 셀피가 보편화되면서 사람들은 잠에서 막 깬 모습이나 우스꽝스러운 표정도 곧잘 찍어요. 그런데 이런 사진이 언젠가 놀림거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해요. 그러니 셀피를 찍고 SNS에 올릴 때에도 조심해야 한답니다. 네티즌, 통신망을 뜻하는 네트워크와 시민을 뜻하는 시티즌을 합친 말이에요. 인터넷상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입해 의견을 나누고 뉴스 기사에 댓글을 달지요. 이들은 가상의 세계에서 활동하지만 서로 의사소통을 하며 문화를 만들어 간답니다. 정체성,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구분해주는 것을 말해요. 정체성은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하나의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되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개성이나 취향을 발견해 나가면서 확고해지지요. 사이버 평판은 네티즌이 인터넷에 있는 여러분의 정보를 보고 판단한 여러분의 이미지를 말해요. 당연히 사이버 정체성 즉 여러분이 여러 SNS에 프로필을 만들면서 자신을 소개한 내용과 연결되지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활동한 모든 것과도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고른 음악이나 포스팅한 영상 혹은 유튜브에서 좋아요를 누른 게시물,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잉한 사람들의 성향 등을 통해 여러분의 사이버 정체성이 드러나지요. 여러분의 사이버 평판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이지만 여러분의 의도와 달리 평판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친구 또는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 게시한 내용들도 여러분의 평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지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언급한 포스트, 여러분이 태그된 사진, 다른 사람들과 나눈 댓글 등도 여러분의 사이버 평판에 영향을 줘요. 이러한 평판은 여러분이 관리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여러분에 대한 이미지를 갖게 돼요. 여러분과 관련 있는 사이버상의 여러 콘텐츠들이 여러분이 갖고 싶어 하는 이미지와 일치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사이버 평판을 알고 싶으면 구글에 여러분의 이름이나 자주 사용하는 아이디를 검색해봐요. 내가 쓴 글이나 내가 언급된 글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글들을 통해 자신의 사이버 평판을 가늠할 수 있답니다. 사이버 평판 관리사, 미래에는 개인의 사이버 평판을 관리해주는 사이버 평판 관리사가 인기 직업이 될지도 몰라요. 사이버 평판 관리사는 인터넷에 떠도는 나쁜 평들을 삭제해주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게시물들을 관리해주는 일을 하지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사이버 평판 관리사의 관리를 원할 거예요. 기업은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게 더욱 중요하니까요. 기업은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게 더욱 중요하니까요. 그럼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타가 쓰는 SNS 계정을 구독하거나 페이스북 팬페이지에 좋아요를 누르면 돼요. 그러나 스타들이 여러분의 계정을 구독하고 여러분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달 거라는 희망은 갖지 않는 게 좋아요. 설령 스타들이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도 수천만 명의 구독자나 팬들에게 일일이 답을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니까요. 스타가 속한 소속사에서는 커뮤니티 매니저를 두고 스타의 SNS를 대신 운영하기도 해요. 스타들의 이미지를 관리하고 게시물을 대신 올리지요. 하지만 케이티 페리 미국의 가수로 재미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트위터에 공유하며 팬들과 소통하는 것으로 유명함. 2015년 가장 많은 트위터 팔로워를 보유한 인물로 기네스북에 등재됨 옴기니처럼 스타가 직접 SNS에서 팬들과 소통하면 더 큰 인기를 끌 수 있어요. SNS는 스타가 팬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환상적인 수단이에요. 자신의 근황이나 소식을 알리거나 자신에 관한 긍정적인 기사를 공유해 자랑하기도 해요. 어떤 스타들은 팬들에게 비밀이 없어요. 자신의 부엌, 침실 등 사적인 공간까지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SNS에 공개하지요.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스타들의 SNS는 어마어마한 마케팅 효과를 몰고 와요. 그래서 광고주들은 스타들에게 수많은 제안을 하지요. 축구 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자신의 트위터에 향수 광고를 올려 약 3억 원을 벌었어요. SNS에서는 새로운 스타들이 탄생하기도 해요. 대중에게 인지도가 없던 무명 가수가 SNS에 노래하는 모습을 올려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도 하고 일반인이 올린 그림이나 만화가 큰 인기를 얻어 책으로 출간되기도 하지요. 이처럼 SNS를 잘 이용하면 생각지 못한 기회를 얻을 수도 있어요.